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화목한 가정과 효도하는 자녀들을 떠올리시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을 철저한 절망 속으로 밀어 넣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75세의 은퇴한 교사 김영호 씨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믿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3억 5천만 원을 세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의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신의 노후가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그의 인생 최대의 재앙이 될 줄은 말입니다. 단 몇 달 만에 그는 핏줄이라 믿었던 가족의 이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모든 이들을 일순간 침묵하게 만든 그 순간에는 그의 가장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그가 나직이 내뱉은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나누어 주니 천륜도 종이 한 장보다 얇더구나. 결국 이 노신사는 죽어도 양보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마지노선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왜 그는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서는 순간 노년이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칙이 어떻게 그의 비참했던 노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노년의 지혜와 함께 김영호 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올해 75세입니다. 중학교 교사로 정년퇴직을 했지요. 5년 전 아내가 폐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저는 경기도 분당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큰아들 민석이가 손자 지우를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오는 때입니다. 민석이는 올해 50세로 은행 지점장입니다.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죠. 녀석은 늘 오후 이 시가 되면 어김없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예의 바르게 아버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와 함께 뉴스를 보곤 했습니다. 올해 8살인 손자 지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엽습니다. 제 품에 파고들어 애교를 부릴 때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죠. 저는 항상 미리 마트에 들러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요구르트를 사다 놓습니다. 아이가 신나게 간식을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으니까요. 민석이는 저와 은행 업무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아들아, 힘들면 아비한테 말해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라고 다독였지요. 매주 수요일이면 저의 보물 같은 딸 지은이가 와서 집안 청소를 도와줍니다. 지은이는 45세로 전업주부인데 사위가 철물 건자재 사업을 하고 있어 형편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딸아이는 늘 고무장갑을 끼고 마루를 닦고 방을 정리해 줍니다. 그 모습이 짠해서 저는 올 때마다 수고비로 50만 원씩 쥐어주곤 했습니다. 지은이는 늘 아빠, 딸이 아빠 집 치우는 건 당연한 건데 뭘 이런 걸 주세요 라며 사양했지만 저는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살림하기도 벅찰 텐데 늙은 아비 집까지 챙기느라 고생이다. 이건 꼭 받아라. 가장 저를 흐뭇하게 하는 건 막내 아들 성진이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IT 기업에서 연봉 2억 원 넘게 받으며 일하는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죠. 비록 타국에 있어 몸은 멀리 있지만 매주 영상통화로 제 안부를 묻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수시로 보내옵니다. 통화할 때마다 제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들어주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참 행복한 노인이었습니다. 자식 셋 다 효자. 효녀의 제 앞가림들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내는 곁에 없지만 외롭다고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종종 이웃에 사는 이 여사님에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착해서 내가 늙는 게 두렵지 않다고 자랑하곤 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가 왔을 때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더군요. 아, 또 아버지 댁에 가야 해? 이번 주말은 약속 꽉 찼는데 대출 이자는 또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매주 이렇게 시간 내는 것도 진짜 힘들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들고 있던 국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딸 지은이가 걸레질을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급한 목소리로 나 아빠 집 청소 중이야. 빨리 끝내고 애 학원 픽업 가야 해. 시간 진짜 없네. 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니 딸아이의 손놀림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구석구석 닦던 예전과 달리 대충대충 흉내만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모르는 척 TV를 보고 있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막내 성진이와의 영상통화였습니다.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데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 얼마나 더 할 거야? 애 우는데 당신이 좀 달래. 성진이는 난처한 듯 웃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짐이 되고 있는 걸까?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제 나이 73세 때 찾아왔습니다. 오후에 집 앞 편의점에 신문을 사러 나갔다가 입구에서 비닐봉지를 밟고 미끄러진 것입니다. 쿵 소리와 함께 엉덩방아를 되섰고 고관절 쪽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을 올려다보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덜컥 겁도 났습니다. 무려 40분 동안이나 꼼짝없이 편의점 앞에 누워 있었죠. 몇몇 행인이 쳐다보긴 했지만 바쁜지 그냥 지나쳤습니다. 결국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 분당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 중이었는지 곤란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어쩌다 그러셨어요. 저 지금 정말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일단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 내일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데 아내가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아이들도 다 자기 삶이 있어요. 앞으로 당신 스스로 챙길 줄 알아야 해요. 그때는 그 말을 흘려들었는데 이제야 아내의 걱정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저는 노후 관련 방송을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TV에 나온 은퇴 설계 전문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닙니다.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독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미리 재산을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고 그 고마움으로 부모님을 더 잘 모시게 됩니다. 유산 분쟁도 막을 수 있고요. 그 말이 구구절절 옳게 들렸습니다. 저는 제 처지를 돌아보며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이웃집 할머니처럼 혼자 살다 쓰러져 요양원에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본 서울의 한 독거노인이 사망 3일 만에 발견되었다는 보도도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쓸쓸히 죽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재산을 미리 나눠주자. 아이들이 짐을 덜면 나를 더 편하게 돌봐주겠지. 저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의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결심이 서자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3층짜리 단독주택은 아내와의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우리가 샀을 때만 해도 이곳은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신도시가 되어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시세가 1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모아둔 예금 4억 원과 주식,
펀드 1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합치면 대략 20억 원이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꽤 성공한 인생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정정하신데 왜 벌써 증여를 하세요? 저는 제 생각을 설명했고 그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절차를 밟아주었습니다. 집은 세 아이 공동 명의로 돌려 각자 3분의 1 지분을 갖게 했고 현금은 1억 원 조금 넘는 돈을 똑같이 나누어 각자 통장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제 비상금으로 1억 5천만 원만 남겨두고요. 미국에 있는 성진이에게 송금할 때는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이 큰 돈을 정말 미국으로 보내시는 거 맞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내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던 날, 세 아이를 모두 불렀습니다. 성진이도 휴가를 내고 귀국했습니다. 우리는 고급 한정식집 룸을 빌려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찻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건 내가 곧 죽을 거라서가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이다. 너희가 짐을 덜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아빠 곁에 있어줬으면 해서다. 민석이가 벌떡 일어나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대출금도 갚고 한시름 놓겠어요. 더 자주 찾아뵙고 잘 모실게요. 눈가에 눈물까지 맺혀 있더군요. 딸 지은이도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아빠,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제가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집도 치워드리고 반찬도 해드릴게요. 절대 외롭게 안 해드릴게요. 성진이 역시 아버지,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영상통화도 더 자주 하고 틈나는 대로 들어올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뭔가 큰일을 해냈다는 뿌듯함. 그리고 내 노후는 이제 안전하다는 안도감에 잠이 잘 왔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넘겨준 지 딱 한 달.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일요일에 왔지만 머무는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예전엔 오후 2시에 와서 저녁 8시까지 TV도 보고 집안일도 거들어줬는데 이제는 3시에 와서 오시만 되면 시계를 쳐다보더군요. 아빠, 지우 숙제 봐줘야 해서요. 내일 조기 회의가 있어서 일찍 가봐야겠어요.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의 태도 변화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만 대꾸했습니다. 2달째가 되자 변화는 뚜렷해졌습니다. 민석이의 방문이 격주로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내일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잡혀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딸 지은이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주 오던 청소가 3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아빠, 애가 중학교 가더니 챙길 게 너무 많아요 라며 와서도 대충 거실만 빗자루질하고 돌아갔습니다. 제 방과 아내가 쓰던 방은 먼지가 쌓여갔지만 딸은 다음에 할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막내 성진이와의 통화도 10분 컷이 되었습니다. 아빠, 지금 팀 미팅 들어가요. 라며 황급히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3달째 저는 잔인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아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민석이에게 주말에 밥이나 먹자고 전화하면 아버지, 저 정말 바빠요.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15살 난 손자도 엄마 대신 억지로 왔는지 스마트폰 게임만 하다가 용돈을 주려 하면 엄마가 할아버지 돈 함부로 받지 말래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손자에게조차 남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서 TV 아나운서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살아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이웃이 여사가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고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쓴웃음을 지으며 그럼요. 심심해서 그렇죠. 라고 둘러댔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이들 중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을 때 저는 혹시 전화기가 고장났나 싶어 대리점에 가보기도 하고 은행에 가서 돈이 사라진 건 아닌지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사라진 건 아이들의 효심뿐이었죠. 재산을 증여한 지 넉 달째 되던 날, 제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요일 저녁 6시쯤, 저녁을 차리려는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덮쳤습니다. 마치 커다란 망치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증상임을 직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아빠 가슴이 너무 아파. 심장마비 같아. 하지만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아, 아버지, 저 지금 중요한 바이어 미팅 중이에요. 지금 나가면 계약 다 날아가요. 지은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아들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아버지,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체하신 거겠죠. 일단 지은이한테 하세요. 끊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벌벌 떨며 지은이에게 걸었습니다. 지은아, 아빠 심장이. 나 지금 내일 중간고사라 수학 봐주고 있어요. 얘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 큰일 나요. 119 부르세요. 구급대원이 우리보다 낫잖아요. 딸마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의 고통보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고통이 더 끔찍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저는 밤새워 간호했는데 정작 제가 죽어가는 순간 자식들은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은 제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어르신, 큰일 나셨네. 라며 비상등을 켜고 전속력으로 병원까지 달려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자식보다 나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며 조금만 늦었어도 사망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를 찾는 의사의 말에 저는 다들 바쁩니다. 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3일은 지옥 같은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다른 환자 가족들이 애타게 지켜보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 침대 맡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이틀 뒤에야 와서 15분 정도 머물다 갔습니다. 아버지, 의사가 괜찮다니까 다행이네요. 저 지우학원 픽업 가야 해서요. 라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고 일주일 입원해 있는 동안 딸은 2번 왔지만 와서도 저녁 창거리 사야 한다며 엉덩이도 붙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막내는 몸조리 잘하세요라는 이모티콘 하나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웃집이 여사가 택시를 타고 와서 저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먼지가 수북하고 싱크대엔 썩은 음식물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소파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내 어리석음이 돈으로 사랑을 사려 했던 내 무지함이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민석이에게 청소 도우미라도 부르게 돈 좀 보태달라고 했더니 아빠, 요즘 도우미 비싼 거 아시죠? 저도 요즘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준 1억 원은 벌써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 후로 1년 동안 아이들은 저를 현금 인출기로 취급했습니다. 민석이는 손자 사립중학교 학비라며 5천만 원을 빌려갔고 지은이는 남편 사업 자금 막아야 한다며 울고불고해서 3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막내 성진이도 미국 주식 투자 기회라며 2천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비상금 1억 5천 중 1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바꿔달라, 차 바꿔달라, 손자 어학연수 보내야 한다. 어느 날 밤 며칠째 어지러워 민석이에게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고요. 돈 들였으면 택시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을 다 뱉어낸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제 인생을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여사님과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신 박 선생님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김 선생님, 자식들에게 너무 의존해서 그래요. 재산을 다 주면서 선생님의 존엄성까지 줘버린 겁니다. 그들은 받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잊은 거예요. 저는 뼈저린 반성 끝에 살기 위해 그리고 존엄을 되찾기 위해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재정적 자기 방어, 더 이상 자식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민석이가 또다시 손자 고액 과외비를 요구하며 찾아왔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내 남은 돈은 내 장례비와 병원비다. 너희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하셨어요? 라고 따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다. 저는 은행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고 남은 돈을 절대 해지할 수 없는 연금형 예금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원칙, 건강자립, 자식의 수발을 기대하지 않는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탄천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찼지만 지금은 1시간을 거뜬히 걷습니다. 복지관에서 태극권을 배우고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혀 혼자서 병원 예약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내 발로 걸어 다니는 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겠다. 이것이 제 다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 나만의 소셜 라이프. 자식에게 감정을 구걸하지 않는다. 문화센터 서예반에 등록해 붓글씨를 쓰고 노인 합창단에 들어가 가곡을 부릅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남산 둘레길도 걷고 인천으로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자식들의 전화만 기다리던 초라한 노인은 이제 없습니다. 제 다이어리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빼곡합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자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니 발길을 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자 성진이는 아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라며 자주 연락해오고 한국으로 들어와 살까 고민 중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직접 짠 스케줄로 바쁘게 지내자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걱정되었는지 직접 짠 목도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민석이도 제 눈치를 살피며 손자 지우를 데리고 와서 깍듯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하고 모든 걸 다 퍼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자식들도 비로소 나를 존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건 자녀의 효심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경제력, 그리고 자존감입니다. 죽어도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영호 씨의 이 3가지 원칙, 여러분의 삶에도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